행사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참석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산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미래산업 포럼의 정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민간과 공공 분야 10개 기관과 뜻을 모아서 몇 달 동안 포럼 출범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발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 불확실성의 증대 어느 하나 간단치 않습니다. 당면한 통상 분야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국가 전략 차원의 중장기적 산업 정책이 중요해지고 이를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 국회,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국회 주도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플랫폼을 이런 때 만들게 돼서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국회 미래연구원이 이제 새롭게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을 이렇게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포럼에 동참해 주신 회원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갑시다. 김기식 원장을 비롯해서 국회 미래연구원 구성원들도 포럼 출발을 위해서 매우 고생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한 김기식 원장과 미래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는 지금까지 잘한 것에 대한 박수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진짜 잘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자리인 만큼 화두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십니다. 국회에서는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이 발제를 할 것이고 회원기관에서는 특별히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주셨습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느낀 문제의식과 통찰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입니다. 국가주도 산업정책으로 제조업의 기반을 다졌고 이후 자유무역 체계에서 수출주도 경제성장으로 세계적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보호무역 확산으로 인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우리의 주력 산업 전반이 위기감에 고조해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함께 겹쳐서 국민들이 매우 큰 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식민, 분단, 전쟁, 독재, 외환위기와 같은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때마다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해온 국민들의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디에 비추어서도 그 위기 극복 DNA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손을 잡으면 극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도전도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AI 기술혁명, 기후위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은 물론이고 산업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AI와 탈탄소 기술 표준을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탄소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 장벽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섰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의 기술 경쟁까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어집니다. 민간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 정책과 입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유럽연합의 그린딜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재반 정책이 궤를 같이 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 미래산업 포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논의를 통해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개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축사를 전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이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출발을 축하드리고 우리 김기식 원장님 모처럼 미래연구원 설립에 맞는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발족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박형준 사무총장, 정의야 의장 계실 때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옥상 옥이다. 그다음에 성과를 못 낼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 단위로 임기가 바뀌고 국가 장기 전략을 연구할 부서를 국회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발족이 됐는데 지금 논의부터 한 10년이 지났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제가 청와대를 설득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후회를 좀 했습니다. 필요 없는 자리만 좀 늘리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우리 김기식 원장님 모셔서 아주 뜻깊은 일을 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기업 회장의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 되는 거 볼 수 있느냐 이런 풍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빨리 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전된 계기에 관해서 상공부에 조선업을 규제하는 부서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면 훨씬 좋지만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제계의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또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야 책임 있는 위원장님들, 의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경제는 기업주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 성장 동력, 전략 산업의 가장 핵심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최소한 그 나라들보다 불리한 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점만이라도 되면 저는 오늘 이 포럼이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 모아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죠? 20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6글자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찬 대표 찬 대행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국회 미래산업 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미래연구원 김기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등장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AI 혁명과 기술 패권 경쟁 등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더욱 절박하고 중대한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격변의 시기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변화에 발맞춘 기민한 대응과 현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국회 미래산업 포럼이 국회와 정부,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포럼을 통해 국내 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미래산업 포럼 활동에 발맞춰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미래산업 포럼 출범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지평을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호영 우리 부의장님의 염려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혁신에 정말 국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님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의 발제를 잘 듣고
의정 활동과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잘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 미래산업포럼의 축하 말씀과 그 취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말씀 생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과제, 질문 세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략기술 분야, AI, 반도체,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이것을 분명히 해서 기술 주권 확보, 또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단을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도적인 혁신 문제입니다. 미래 산업에 최적화된 규범과 인센티브, 투자, 세제, 교육, 노동 전방위적인 정비를 통해서 혁신의 역동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국회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정책적인 리더십으로 후방을 단단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또 산업 전환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중재자의 역할 또한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미래산업 포럼이 이와 같이 늦출 수 없는 질문과 미룰 수 없는 답을 함께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산업 포럼 발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김익균식 원장님 등 미래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운하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예, 바야흐로 산업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기존에 여러 국가들이 서로 눈치를 좀 보는 시절, WTO 규범에 그래도 따르는 척이라도 하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대항전을 임한다는 태도로 지금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말 장기적이고 또 큰 아젠다들을 우리 국회가 또 미래연구원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내에 여러 정당들이 있겠지만 모든 정당들이 친산업정당, 친성장정당, 그리고 친기업정당으로서 국가대항전의 일원으로서 함께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기존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타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가 규제 기준 국가제를 채택해서 미국이나 중국의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면은 대한민국의 기업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말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이번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기식 미래연구원장님 또 발제를 해주신 최태원 회장님 감사드리고 저와 저희 개혁신당도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더 밝은 미래를
구가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조연설과 발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기조연설은 최근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입니다. 먼저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선제적인 미래산업 인프라를 논의하겠다라고 시작되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산업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또 우원식 의장님, 주호영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경제계의 아이디어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현재 대한민국이 위치한 위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미국의 GDP 합계는 27조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조원이 되죠. 조 달러가 되죠. 중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쯤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일본이 한 4.2조 달러 되고요. 대한민국이 1.7조 달러가 됩니다. 사이즈로 보면서 이게 이 사이즈만 비교하시게 되면은 결국 보면 지금 저희가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이 덩치가 국제 룰을 결정시키는 룰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이 문제에 힘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주로 룰을 지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는 룰을 세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룰을 테이크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크기가 그만하면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작지만은 속도가 계속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다시 캐치업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부터 미국의 성장보다도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1등보다도 늦어지면은 이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과의 속도는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위안을 갖는 건 그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낫다 이걸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이거가 저희의 위안이 돼서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의식에서 보시면은 이제 GDP per capita입니다. 이걸 다시 인당 GDP로 나누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한 8만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일본을 저희가 약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비슷하게 저희가 3.3, 3.4 정도쯤에 3.6 정도쯤에 지금 GDP per capita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GDP per capita로 보면은 그림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게 아까 성장 속도를 보시다시피 이게 더 이상 잘할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의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 성장 동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냐? 이게 저희가 해부해야 될 문제인데, 그 해부의 문제점의 가장 커다란 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바꿔야겠다. 그럼 여태까지 하던 방식을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바꾸면은
저희가 성장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상공회의소의 이제 해법과 얘기들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성공을 잘 해왔던 일들은 WTO 체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잘 만들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다 내놓으면은 나름대로 그냥 다 이 소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WTO 체제는 저희의 성장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했던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WTO 체제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저희 정치학자가 얘기들 하는 건 30년 이상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헤제모니 게임이 계속되는 한은 다시 WTO 체제로 돌아갈 것 같지 않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한 30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저희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장사를 해왔던 저희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체제에서 그대로 살아남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이즈 문제입니다. 이 WTO 체제는 그래도 전 세계가 합해서 하나의 룰을 세팅해서 스탠다드를 만들면은 그 스탠다드에 적응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는 뭐 각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룰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느 하나의 스탠다드를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모델에 저희가 적응해야 되는 혹은 또 거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은 저희가 저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의 채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출도 늘어났고 볼륨은 커왔는데 무엇이 이 안에 또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10대 주력 상품이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10년 전하고 거의 변하는 것도 없고요. 깔고 계속 같은 상품을 줄기차게 팔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채산성이 계속 악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악화되냐 하면 30년 전에는 10,000원을 팔면은 8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320원입니다. 이제 볼륨이 커져도 이제는 성장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게 조금 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는 구조나 저희의 이 상품을 팔아야만 합니까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제 챌린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도 뭐 규제 혁신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계속 써왔지만은 솔직히 어느 한 방법론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는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수도권과 지역 뭐 이런 문제들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했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다 저희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을 다시 보자면은 지금 만화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씨름을 잘했던 선수가 이제 시합이 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영 시합을 해보세요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럼 저희는 이 수영 시합에서 저희가 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 고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이 있으면은 하다못해 나가서 안 된다, 물속에서 씨름을 하는 걸로 바꾸자, 수영은 안 된다, 뭐 이런 저희의 뭐 이 방법론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그럴 힘이 현재로서는 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저희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제시해보자 합니다. 이건 뭐 저희의 생각이고 이게 100% 옳다고만 저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답답하니까 어쨌든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니까 개선하는 세 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나홀로 한국 경제였습니다. 한국 경제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립적인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는 안 만드는 게 없이 이 안에서 다 만들고 저희의 국산화와 자립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는 것을 밖으로 수출해서 이 수출 위주로 또 이 먹고 사는 그런 그 경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구하고 손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도 멈춰 있고 저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룰 테이커로 하다 보니 계속 바뀌는 룰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외 인재입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 이제 제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해외 인재를 유입해서 내수와 산업을 같이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하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람을 유입한다. 이런 너무 단순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올 때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산업도 같이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라서 최소한 일석이조 내지는 일석다조의 항상 생각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방식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상품 수출 좋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건 하지만 이것만 갖고 저희가 미래를 먹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출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적인 어프로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프트 머니를 저희가 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을 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파트너로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일본과의 그 경제적 그 협력,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콜리전, 즉 병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 사이즈를 좀 덩치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이 안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덩치만 키우기 위해서 누구랑 한다라고 하면 아니 더 큰 데랑 하면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하고 하면 더 좋지 않냐 하지만은 솔직히 그거는 저희가 합병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10분의 1 이상의 이 차이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하고 이 병합을 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한테 베니핏이 생길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는 그냥 흡수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 나라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일 EU 모델 형태를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독립적으로 하던 그 이코노믹 컬리전에서 하다못해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도 이 모델들을 택하고요. 물론 영국은 하다가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EU가 건재하고 그렇게 하는 모델로 보면은 저희도 뭔가 콜리전을 만들고 한국과 일본이 콜리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좀 더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 EU 사이즈만한 형태의 이코노미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도 룰을 강요받지 않고 우리가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저희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원한다면 저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공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무엇인가의 베니핏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독립적으로 저희가 하던 기능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손잡고 더불어 같이 한다는 건 좀 어떤 때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의 살아야 되는 생존의 위기가 계속 저희한테 몰아닥친다면 저희도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문제도 일본과는 같이 쉐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도 같이 되어 있고 제조업에 편중된 것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하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일본을 문을 두들겨서 많은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지 저희가 안고 있는 역사적 문제나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항상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EU도 프랑스와 독일 서로 원수 같은 서로 나라가 결국은 이 EU를 시작했던 것을 상기해 보시면은 저희도 못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다 만다가 아니라 나의 생존의 초이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옵션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갖고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라는 건데 그냥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청정수소 협력 이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한일의 LNG를 같이 공동 구매한다.
CCUS라는 게 이제 카본 캡처를 얘기하는데 이제 어쨌든 탄소 전략을 같이 또 논의를 한다. 뭐 반도체나 일본 소부장 문제도 됩니다.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뭐 대한민국 노령화가 계속되면 의료 문제도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시설을 한국도 일일이 따로 짓고 일본도 다 따로 짓고 할 필요가 딱 있을까요?라고 생각하면은 병원을 수합한다든가 하는 교차로 돌아다니면 여행을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론들을 택하면은 솔직히 상당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고 그건 뭐 저희의 보험이나 제도를 병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교육이나 그 이외에 벤처 마켓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대한상에서 꼽아보니 한 20가지 정도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시너지가 상당히 나오고 이 시너지는 결국 포커스가 딱 되는 게 저희의 성장, 마켓이 커지는 것도 존재를 하지만은 두 번째 저희의 목표를 노리는 것은 저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에 운영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저희의 저성장 문제를 해치는 요인이 되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의 사회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꾸 아이의 출산은 없어지고 사람은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저비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자를 같이 들여오지 않으면은 솔직히는 대한민국이 고비용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값이라든가 모든 저희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근데 혼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치 않으니 이제는 공동으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항상 문제는 수출 의존도가 크다라는 것이 항상 대한민국 경제 모델에 컸던 건데 그 얘기는 내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내수는 저성장 문제 때문에 계속 미래로 가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그냥 현실로 닥쳐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민을 유입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민을 어느 정도 사이즈? 최소한 보면 저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의 인구는 해외에서 유입해 와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야 소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마켓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해외 시민 유입하면 여러 가지 이민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드 이펙트죠.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법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향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현재 유입되고 있는 해외에 한 200만의 해외 시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저임금의 보면 노동 인구를 저희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는 두뇌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유입하는 거는 상당히 단순 노동을 위한 고급 두뇌가 아닌 저급 두뇌 형태를 저희는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뇌 입장으로 쳐다보면 순유출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출이 계속되면은 사회는 내려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가져와야 되냐? 두뇌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인구가 늘어나도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기여가 되지 않는 인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되게 저비용 이 저임금의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소비를 줄여서 국내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자기가 있는 돈을 자기 패밀리한테 보내거나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다 보니 솔직히는 이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쓴다는 게 단순히 노동을 시켜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 이외에는 별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유입해서 미국에서 했던 그 팔리시를 분석을 하다 보면 미국에서 500만 정도의 인재가 들어오면 소비가 70조 원 정도가 늘고 산업 경쟁력 자체가 제고가 됩니다. 그 중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GDP의 한 반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GDP 한 3% 이상의 매년이죠. 매년 3% 이상의 이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 두뇌를 유치하게 되면 미래에 생기는 저희가 전략적 산업을 위한 인구가 됩니다. 솔직히 그 두뇌를 더 유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미래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저희가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진 전혀 않지만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임팩트가 부작용이 좀 적을 방법을 찾아볼 텐데 솔직히 인구 문제를 풀기에는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이미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출산에 대해서는 임팩트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받을 방법을 해소하는 것이 유입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는 건 해외 유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너무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저희가 EU 스타일의 모델을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저희도 내부의 방법론을 고친다고 생각, EU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방법론을 고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냥 조건부에 그린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그 그린카드는 여기서 잡을 행하고 여기서 인컴을 얼마 하고 텍스를 얼마 정도 낸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웰컴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면은 굳이 시민권을 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정체성에 혼란을 끼치는 그런 부분까지 안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해외의 두뇌를 충분히 유치해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오게 되면 뭐 결혼도 하고 다른 문제도 생겨서 하는죠. 하지만 그거는 뭐 저희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린 카드를 잘 도입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저희도 그 해외에서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시민을 유입한다라는 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텍스페이어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끔 해서 텍스를 많이 내게끔 저희가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출 방식입니다. 그동안 상품을 수출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무역 수지를 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흑자나냐 적자나냐가 저희가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약간 저희가 이제 관점을 이제 돌려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왜? 그 무역 수지에 주로 들어가던 하드웨어 수출만 갖고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저희가 조금 더 어카운트를 늘린다 그러면 경상수지 전체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좀 차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 수지를 보면은 상품 수지라는 게 주로 이제 무역 수지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는 상당히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본원 소득 수지를 해서 이걸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어카운트를 이제 훨씬 저희보다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좀 마이너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 상품 수지는 유지하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원 소득 수지를 저희도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투자로 의한 소득, 즉 배당이나 다른 이익이 저희한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가 들고 있는 자산을 얼로케이션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돈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고, 과연 해외에다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냐? 그러면 돈을 깨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돈을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을 잘 모집해서 이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이 가서 이 투자를 경쟁적으로 잘 해서 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지만은 그 연금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투자를 되게 잘하는 특히 해외 투자를 되게 잘해서 본원 소득을 증대시킬 정도의 이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융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됩니다. 단지 금융이 가서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하는 얘기가 그러고 해서 돈 잘 버는 회사에다 잘 투자해 갖고 돈을 많이 벌어와라. 그건 룰 넘버 1입니다. 룰 넘버 2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미래의 산업을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AI나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보면 남들이 투자하는 돈이나 얘기는 우리보다도 뭐 많으면 10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뭐 돈을 어떻게 모아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과연 AI를 어떻게 생성해서 만들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은 꼭 대한민국 안에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해외랑 투자를 해서 결국은 전략적 해외의 기술과 다른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좀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해서 해외 투자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냥 과거 10대 수출 품목에 의존해서만 계속 살고 있다 보면 저희가 꺼져 내려가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전략적 형태로 완벽하게 바꾸는 새로운 시도가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당히 또 국회가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지만 이러한 전략을 저희가 세팅하고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 머니를 저희가 버는 방법으로 세 가지 형태를 말했어요. 해외 전략적 해외 투자를 확대시킨다라는 거고, 저희의 이제 지적재산권 수출을 증가시킵니다. 뭐 지적재산권의 여러 종류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자랑하는 뭐 K-팝의 뭐 음원 같은 것도 여기 저 지적재산권에 다 속하고 드라마도 지적재산권에 속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이거는 상품 수출과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는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그 요인으로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소프트적인 K컬처의 문화, 특히 보면은 음식 같은 이 문화를 조금 더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K푸드는 잘 나가지 않냐?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 누가 벌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막상 그 안에서 보다 보면 제주는 고민 없는 얘기가 있고 돈은 딴 사람이 벌어가는 상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K푸드에 대한 체계적인 저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어떻게 만들지, 음식점의 재료는 어떻게 들어갈지, 음식점에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나 혹은 그 음식점의 매니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들이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가 있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미치는 경제 영향은 상당히 작습니다. 솔직히는 일본의 일식 문화를 잘 보시면 거기서 생각하는 그 일식 문화와 얘기들이 상당히 가서 보시면 그게 일본 오리진이고 일본 디자인과 일본 형태로 완전히 기획되어 있습니다. 태국 음식도 상당히 그 분야로 가 있어요. 한국 음식은 되게 파퓰러는 한데 솔직히는 그게 체계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좀 더 소프트 파워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걷어들일 수 있는 저희의 그 수입을 좀 더 맥시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져와야 될 미래의 그 소프트 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런 새로운 모델로 갑시다라는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냐? 그게 쉽지가 않잖냐라는 이 상황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한 두 가지 서제션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이건 저희가 해보지 않은 일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메가 샌드박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저성장의 뭐 교육 문제 수도권과 또 지방의 또 여러 가지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들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를 따로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재원도 없고 시간도 모자랍니다. 저희는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한꺼번에 몽땅을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샌드박스라는 것은 그 안에서는 약간의 규제 프리 존 같은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일과 하다면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샌드박스의 개념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저희가 했던 거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타트업이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규제 프리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얘기를 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작은 지역 갖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임팩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주 메가 단위의 커다란 단위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의 단위냐? 제가 생각하면 거의 도 단위, 시도 단위 형태의 단위로 들어가야 이것이 그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좀 도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이 도시 안에는 산업도 들어가 있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해외 두뇌 이 형태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규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새롭게 규제를 풀고 그 안에서 스타트하는 글로벌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을 이 안에다 넣자라는 발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를 그냥 다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 규제를 몽땅 다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지역에는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제가 과연 정말로 어떤 임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다 풀어보면은 그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지 그 지역에 계속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의 선택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개념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이게 피부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메가 샌드박스 안에서가 제가 대구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뒤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대구를 하나 예를 들어서 했던 거는 대구에 가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예를 드는 겁니다. 대구에서 가서 제가 했을 때는 대구가 산업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제가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는 거기서 더 이거를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들립니다. 근데 대신 산업도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대구에서 키울 수 있는 산업으로 간다. 어떤 산업으로 가냐? 대구의 정신을 완전히 바꾸면은 대구 한 200만 정도의 시민을 이 테스트 베드화를 시킨다는 거죠. 특히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 테스트 베드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이건 커미트를 해줘야 됩니다. 돈은 별로 안 드는데요. 커미트먼트는 되게 필요로 합니다. 대구 시민이 소프트웨어를 써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이 측정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몰려들어서 여기서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뭐 개인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내가 그걸 썼을 때 얼마의 차지를 할 거냐 또 과연 돈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솔직히 내가 가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을 여기서는 아주 싼 가격에 이 얘기를 해준다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게 소프트웨어의 메카 형태가 됩니다.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자꾸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안에서 또 피보팅을 해야 되는 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딴 데서 만들었지만 여기서 실험을 해보고 이 안에서 바로 고쳐갖고 새롭게 테스트를 해서 계속 리바이스 버전을 만들어서 만족시킬 만한 소프트웨어를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는 소프트웨어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공장을 만들고 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뭐 땅에다가 뭐 건설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진전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이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쓰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데이터 플로우를 잘 만들어 주면은 여기 또 자연스럽게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면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라는 곳이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은 다음번에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뭐 제가 이런 도시마다 좀 생각을 해왔고 했더니 이런 제 결과는 안 돼. 모든 걸 제가 다 스터디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대구가 스마트 파워 그 형태의 그 메가 샌드박스를 만든다면 울산은 제조 AI를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 형태를 들어가야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금융으로 가자. 솔직히는 이 말은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약간 그 텍스 프리 지역을 만들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 그 이외에 다른 돈을 저희가 끌어당겨서 이걸 하다라고 보면 금융 허브로서의 얘기를 들어가려면 저희가 아주 좋은 위치라는 게 제주도에 저런 포텐셜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로 보면 아까처럼 K푸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K푸드를 만드는데 음식을 그냥 만든다라는 게 너무 요새 먹방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음식 만드는 데만 들어가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건 음식을 만드는 주방을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고 그걸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드는 그 뒷단으로 들어가야 진짜 돈이 되는 그 산업으로 저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키우는 이 형태로 가야 됩니다. 셰프만 만들어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서제션입니다. 앞에 있는 메가 샌드박스를 저희가 쓰게 된다면은 지방의 활력과 몇 가지의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훨씬 더 좀 생소하신 모델인데요.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업을 저희가 하면서 보다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듣고 사회적 책임을 저희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되게 잘하느냐 하면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막 분석을 하다 보면 아니 사회적 책임을 하면은데 사회적 책임을 요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돌아오는 얘기는 비슷합니다. 누구도 측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래서 너희가 사회적 책임을 잘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들어오면은 누구도 그걸 평가하거나 측정해 주지 않습니다. 측정을 안 하니 측정을 안 하는 곳에서는 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나 진짜로 하는 사람이나는 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 관련된 가치적인 문제가 이 안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크게 한 거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일은 착한 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다라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 개념이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경제 개념이 안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안 됩니다. 자원 분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딘가 일이 훨씬 임팩이 더 큰 곳에 자원을 많이 투입해야 임팩이 더 커져서 사회가 나아지는 효과가 더 큰데 그걸 제대로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저희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민주화라는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간에 어찌 보면 약간의 괴리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그 괴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사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그 사회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 사회 성과를 많이 만든 사람한테 리워드가 가도록 해서 보상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면은 지금에 있는 민주화의 문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간단한 몇 가지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저희가 그동안에 복지 예산을 많이 풀어서 이걸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비효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효율이 많게 되는 게 실제 지출 승수가 1 미만이 됩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나온 얘기가 되고요. 따라서 저희가 100원을 쓰게 되면은 실제로 돌아오는 임팩이 들어가는 게 한 0.33 정도쯤 됩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적인 연구 형태로 나온 그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 다 돈이 새는 거죠. 나는 100원을 썼는데 결국 33원밖에 실제 임팩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개념 중에는 그 돈을 다이렉트리 그렇게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만들어서 메커니즘을 만들게 되면은 솔직히는 승수 효과가 그 안에 생깁니다. 그 승수 효과가 생기면은 1보다 더 커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데 복지 예산을 쓰시고 이 예산을 써서 집행을 할 때 이걸 갖고 어찌 보면 사회 성과를 다루는 이코노미, 경제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큰 임팩이 되고 솔직히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조합도 마련할 수 있고
솔직히 국회의원 많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문제가 사회 문제 아닙니까? 사회 문제를 누군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풉니까? 라는 거죠. 지금은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결국 정부대로 그걸 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그걸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하게 문제를 푸는 해결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도 그 인센티브를 주면 저희도 사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를 푸는 아주 많은 사람들 같이 모이니 이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겠습니다라는 게 사회 성과 인센티브를 제가 제안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한 10년간 제가 했습니다. 10년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제가 715억 원의 솔직히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저희 회사죠. 제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회사가 이 지불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5천억 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년 통해서 갖고 왔던 얘기라는 게 이런 성과금을 준다. 즉 뭐냐면 사회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제가 실험했던 대상은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측정한 만큼에 대해서 거기에 솔직히 25% 정도를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715억 원이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돈을 벌고 살아야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 내가 한양 사회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계속 잃어버리면 자기가 지탱할 수 없으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회 성과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오는 방법론으로 이게 바뀌니 이 사람은 사회 성과를 만드는데 훨씬 더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는 이 사회 성과가 늘어나가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이제 제주에서 이것을 차용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에서 이 방법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성과 측정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에서 만들었고 이 제주도에서는 지금 투자 금액의 5.9배의 지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험이지만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확산시켰을 때 저희가 성과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델 오늘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방법론으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드려온 게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좀 저희 사회가 이제 좀 반드시 좀 변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미래에 국회와 이런 논의가 좀 더 자세하게 잘 돼서 이것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해주신 최태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한국경제 제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산업 포럼을 준비한 김기식 미래연구원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장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GDP만 해도 1960년에 비교하면 무려 10만 배가 증가했고요. 1인당 GNI는 또 5,000배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이 주도했는데요. 지난 수출액만 놓고 보면 1960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무려 2만 배의 수출액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출의 대부분은 앞서 얘기한 대로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약 7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나름의 취지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졌던 건 뭐냐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내수 시장 규모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이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쪽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제조업의 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 입수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전통 산업인 게 아니고요. 제조업이 생산 유발 개수나 전후방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특히 AI,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AI,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제조업 영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도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 미래를 설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위상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제조업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독일 등이 그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한국은 여전히 꾸준하게 제조업 경쟁력과 비중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예전에는 독일과 일본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제조업 영역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울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현재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만 해도 1960년에 16위에서 지금 4위까지 올라갔고요. 중국의 급부상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에 1, 2위를 하던 미국과 일본은 지금 6위와 8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조업의 위상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제조업 부문은 사실은 아까 최 회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냥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제조업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분야는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뭐 휴대폰,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냥 계속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부 변동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산업 영역이 지금까지는 세계 5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5대 산업의 경쟁력 이렇게 한번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을 보시면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는데 저희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참 우리 산업이 참 고착돼 있다, 이런 말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국경이 무너지고 단 하나의 세계 시장을 놓고 마음대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상품을 잘 마기만 하면 팔 수 있었던 그 세계화의 조건이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성장과 선진국 도약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종언했고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과 무관하게 AI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 산업을 재편해내는, 다시 말해서 AI와 제조업이 융합되어지면서 제조업의 질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올 초에 의장님이 급하게 명령을 하셔서 그 CES를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품질과 기술 경쟁력에서 대한민국 제품 중에서 버틸 수 있는 제품 산업이 얼마나 있을까일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국의 제품과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국의 기술 굴기야말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고 경쟁력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은 거의 산업 전체가 그냥 몰락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 국면에 있고 이제
저희 미래산업 포럼에서 공론화하려고 합니다만 석유화학 분야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을 기점으로 산업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있다. 그런데 정부도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기업은 서로 간에 자발적인 딜로 구조조정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이제 공론화할 때가 됐다라는 좀 정도의 위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강의 생산은 감소되고 있고 이익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세계화 시대가 종언하고 보호무역주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2018년 이후에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 특히나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일들이 2018년 이후에 매우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경제 산업화 단계 초기 1980년대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주도해서 산업정책의 추진 체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부가 주력 산업을 설정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대출 같은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고 더군다나 아예 수입 금지를 시켜서 해외 제품들이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환율은 고정시켜주고 수출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위 과정에서 산업화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 이후에 이제는 정부가 그걸 하면 다 WTO 위반이기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산업 정책이 다 소국화되고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은 산업은 시장에게 맡기고 정부는 뒷전에서 잘 지원해 주면 된다. 다만 그때부터 30년 동안 나왔던 건 발목 잡지 마라, 규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30년 동안 진행돼 온 건데 이제 이 탈세계화 시대에는 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경제와 산업,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고착화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 보조금이나 이런 걸 못 주니까 지난 30년 동안 조세 감면 규모가 계속 커져서 지금 조세 지출 규모가 무려 7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재정 지출로 전환해서 타겟팅화해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 때문에 그걸 못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 오른쪽을 보시면 공공주도의 첨단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초기 산업화 단계 때는 경부고속도로 상징되는 소위 고속도로를 통해서 산업화를 뒷받침해준 인프라 투자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겠다고 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그나마 우리의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고 IT 기술 혁명이 우리사가 이루어졌고 네이버가 구글로부터 국내 검색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냐? 저는 다시 한번 과감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그건 두 가지다. 하나는 AI 인프라고 또 하나는 옛날 얘기 같지만 에너지 인프라,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느냐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 주는 것, 이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산업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규제 개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앞서 몇 분이 얘기해 주셨던 인재 양성, 인재 수급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아주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경제와 산업과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 국가가 경제와 산업을 기업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 재정 보조금과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규제역과 관련해서도 뭔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화가 성공하는 단계에서는 경제기원이 주도했고 재무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백업해주는 조직, 그러니까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경제부처의 주도권이 이른바 모피아라고 하는 과거 재무부 중심의 이 조직으로 변해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 논의는 재정, 금융, 세제, 환율 이걸로 중심이 돼 있고 산업부가 뒷전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제가 세 단계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산업화 단계에서 성공했던 게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경제정책의 중심을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부처를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로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처에서 경제산업부를 만들어내고 그 경제산업부가 부총리로서 경제를 전체를 총괄짓는 형태로 전환해 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금융이나 예산이나 하는 부서들이 뒷받침해 주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 주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문제,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보호하자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규모보다 산업 단위별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서 동반 성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그런데 이게 규모로 분절되어 있으면 이런 생태계적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막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의 반독점과 같은 이런 데들이 담당해내고 산업 부분은 이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나누지 말고 생태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방통위가 만들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지고 그게 과기정통부의 제2차관 쪽으로 가고 방통의 일부가 가고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AI 관련된 부분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부처가 누구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냐? 우리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강한 제조업 부문과 AI를 융합시켰을 때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AI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이 정부 부처가 편제되어야 되고, 그거를 총괄하는 부처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지 말고 합쳐져 있어야만 여기에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등 소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만 실행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지속성과 추진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적으로 의대 로스쿨로 쏠리고 있는 이 인재 구조를 어떻게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R&D 인력을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키워낼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미래연구원에 지금 연구 정책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변화,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한번 그냥 정부가, 국회가, 정치권이 그냥 우리가 이거 해볼게 하라고 밀고 가서는 안 되고, 그 과정 전체가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절박하게 일선에서 지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 기업, 산업과 정치권,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국회 미래산업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간략히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된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을 개최해서 상호 소통하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책 보고서들을 많이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학술적이거나 전문성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화된 현실적인 정책 보고서를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